반갑습니다. 우리 박범진 예비 교무님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는 말하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용이 온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차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꾸준히 제가 만날 때마다 공부 얘기하니까 압력을 제가 자꾸 주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어디에 내놔도 대종사님의 교법을 막힘없이 이렇게 설할 수 있는 그런 교무님이 되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염원해 주십시오. 예. 잘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요, 744쪽 국민의 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을 해보죠. 3. 국민의 도.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모든 국민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나라가 흥성하고 민중이 행복을 얻으려니와, 만일 그 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쇠망할 것이요 그 민중은 불행을 면치 못하나니라. 국민의 도는 첫째 국법을 존중함이니,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지키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이요, 둘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함이니, 교육과 경제와 국방과 근로 등에 관한 모든 의무를 국민이 다 같이 이행할 것이요, 셋째는 직업 영역에서 본공함이니,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직업 영역 안에서 항상 자리이타와 본공정신으로서 활동하여 자기의 생활을 건실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라의 생산과 문화에도 본공이 되게 할 것이요, 합심단결이니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삿된 욕심과 삿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크게 뭉치어 나아갈 것이니라. 저희 원불교가 지금 요새 화두가 혁신이 화두입니다. 이 지금 오늘 이 법문하고 관계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 교단개혁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제 10시부터 8시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회의라기보다는 토론이죠. 토론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될 것. 지금 우리 교단의 화두는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 법조문을 이렇게 바꾸고 뭘 도입하고 뭘 조금 개선하고, 이런 것이 개혁의 본질일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개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전교도, 출가교도, 재가교도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변화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확실히 가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뭘 지켜야 되고 뭘 변화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해 본 저의 소감으로는 변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켜야 될 것은 일원상 사한사여 삼업팔조밖에 없다. 제도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이 사람들한테 먹히질 않아요. 제도는 일원상과 사한사여 삼업팔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도를 무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도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생각하더라고. 그 마치 제도가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가 또 중요한가 봐.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만들었던 제도는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로운 인간들이, 편착되지 않은 인간들이, 주착심 없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과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교단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과를 안다, 인과를 모른다. 인과라는 게 답을 정해놓은 인과는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떻게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태도로 모든 사안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지, 저 원하는 답 하나를 정해놓고 행위를 고정시켜놓고 이 행위는 저 답이 나올 거야 라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과를 아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를 안다는 건 어떤 거에도 머무르지 않는 내적 태도를 확보했을 때 그 사람이 인과를 아는 분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좀 답답해서 뭐가 그렇게 지킬 게 많고 지킬 것을 위해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에 정말 지켜야 될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교리적 이해가 없는 어떠한 토론도 항상 지말적인 데서 그치고 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 입안이 헐어갖고요, 밥을 잘 못 먹고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혀가 쓸려갖고.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법문 공부해야겠죠.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탁 떠오르세요?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 그죠? 예. 국민은 그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주의가 안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산종사님이 법문하실 이때만 해도 이 당시에도 이 정산종사님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계셔요. 근데 우리 성품에 그래도 굉장히 부합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특정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특정한 한 사람의 권위로 움직이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권위를 동등하게 가져서 그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위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평등성에 기반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의 전제를 놓고 볼 때 성품이 평등하다고 보면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의 평등함을 기반으로 한다면 역시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직까지는 가장 원불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문장도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국가를 말하면서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예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 전에 군주라는 건 왕이죠. 왕이나 또는 세습적 왕이죠. 왕이 세습되니까 왕이나 또는 특정 귀족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들만 주인이었어요. 나라에 모든 땅뿐만이 아니고 그 국민들도 그 사람들 소유예요. 소유물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고초를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산종사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민주주의면 그러면 완벽하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 실험, 수많은 방식의 정치 실험 중에 가장 성공적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존중받고 있는 거고, 수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완벽한 세상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낫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라고 표방하지만 구현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민주주의 이름 들어간데 얼마나 말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좋으니까 다 갖다 쓰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의 본질이 구현되는 세상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만 앞에다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역시 그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다 했을 때, 주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이라고 하면 관심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관심과 책임이 없으면 거기 망하죠. 책임감 없는 주인은 거기를 망하게 합니다. 관심 없는 주인은 거기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관심과 책임의 문제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산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의 문제로, 나와 관계없는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모두에게 이로운가, 항상 이걸 생각하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찍었을 때 내 재산을 몇 푼 더 지킬 수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논하지 말자. 내가 저 사람을 찍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익을 볼 건가를 먼저 생각하자.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너무 이상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포방한 국가라도 원만하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웬 정치 얘기를. 솔직히 정치 쥐뿔도 모릅니다. 주제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정치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아니고 전 회장님, 우리 유사님을 통해서 정치 얘기는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정치는 TV도 잘 안 보니까요. 오늘 요즘에 뭐가 이슈입니까? 그러면 유사님이 잘 알려주십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원의 권위적 배분. 자원의 권위적 배분.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치학에서는.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있는 자원을 어떤 사람들이 그 자원 배분의 권위를 갖는가. 근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위는 민중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빈부격차를 놓고 보면 이게 공정한가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가 실천됐다고 하면 자원 배분에 공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 특정한 계층에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정선거 같은 거 없잖아요. 일단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래도 실행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국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리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합니다. 우리나라. 그죠? 엄청 잘해요. 그러는 거 보면은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엔 동의하시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항상
올바른 사람을 뽑는 선거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기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지도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지도자의 판단이 다시 우리를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태도를 모르고,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모르고, 그 사람의 역량을 모르고, 그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어디 출신이네 저기 출신이네,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네,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환호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개개인의 판단에서 온 겁니다. 저기 있는 정치하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뽑았거든요, 그 사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치인을 연예인 보듯이 하고 있다. 연예인 보듯이 하고 있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EBS 다큐를 봤어요. EBS 다큐. 정말 EBS 다큐는 참 훌륭합니다. EBS 다큐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국의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맨날 교리적인 얘기마다 오늘 좀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제목이 국가니까. 영국의 아일랜드라는 섬이 영국 옆에 붙어 있어요. 아일랜드가. 근데요, 감자 마름병이 한 8년을 돌았습니다. 감자 마름병이. 그 감자 마름병이 그 전 유럽을 휩쓸었어요. 아일랜드뿐만이 아니고 영국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쌀 많이 먹지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감자거든요. 어떤 다큐를 보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져가가지고 팔면은 뭘로 받아요? 쌀로 가가지고 현금 대신에 쌀 가지고 와서 물건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이 시기에도 어느 외국 나라는요, 감자로 물건 사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자가 주식이에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감자 마름병이 생기니까 감자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썩은 감자를 먹게 되면 어때요?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 먹어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해가지고요, 8년 동안 1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영국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적 있었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지? 위정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면 120만 명이 굶어 죽게 냅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전반적으로 왕조 국가였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싸그리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든 역사는 제가 보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샜는데, 원인을 감자 마름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요, 곡물을 수출을 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팔아먹어요. 왜? 비싸니까. 귀하면 비싸지잖아요. 그걸 팔아먹어요.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12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떠납니다. 아일랜드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 정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정책이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일랜드의 감자마름병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가 감자마름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감자마름병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정치가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원이 특정한 사람들이 자원 배분의 권위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지금의 세상에서는 민주화로 바뀐 나라에서는 기근이 들어도 사람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 배분의 권위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기 때문에. 그 예로요, 1980년대 초에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들었답니다.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비 잘 안 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대기근이 들어요. 대기근이 들면은 곡물이 없잖아요. 곡물이 없으면 물건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사재기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가 있었고 보츠나와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와 보츠나와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기근으로. 에티오피아는 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느냐? 거기에는요, 독재자가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독재자가 정치를 하면서 군비로 총생산량의 50% 가까이를 지출합니다. 군비로. 자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그런데 그 이웃나라인 보츠와나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였는데, 영국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똑같이 기근이 들었는데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나눠주고 그걸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걸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츠와나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밌죠? 재밌는 거예요? 무서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도 안 되니까요, 진짜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프리카 전체에 대기근이 들었는데,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보츠와나는 4배 정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식물 생산성이 4배가 떨어진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오히려 없고, 평년보다 다른 데는 다 굶어 죽고 자기네들 나라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이게 식량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 특정한 권력자들이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을 동등하게 채워질 때 생각보다 균형 맞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 배분의 효율의 문제가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온 거예요. 예전에는 뭐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가 됐다가,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됐다가, 그 이후에는 여성한테까지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1인 1명이 투표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자가 참정을 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참정의 권한을 갖게 된 게.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 청소년까지 확대하자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정치학에서는 자원 배분의 특정한 권위를 갖다가 국민한테 돌리는 그런 방식의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것이 독식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갖기 위한 그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돈 많은 사람들과 특정이 권력이 많이 가진 사람들의 종속됩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아까 뭐 미국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 양극화를 보십시오. 그 양극화를.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겁니까?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먹혔습니다. 돈에 먹혔단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형식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잘 진행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모습에 이러한 이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모든 국민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나라가 흥성하고 민중이 행복을 얻으려니와 만일 그 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쇠망할 것이요 그 민중은 불행을 면치 못하나니라. 그 도가 뭘까요? 모든 국민이 각각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도를 다해라. 근데 그 도를 관통하는 그 도는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도는 뭐냐?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둘러보지 않는 그러한 내적 태도. 그게 국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자리이타. 여러분, 우리 사은에 보면, 사은이 이제 이거의 가장 상위 본문이니까 사은을 보면 사은의 동포은 있잖아요. 동포은의 핵심이 뭡니까? 산업공상이 서로 자리이타. 이게 동포 부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동포들의 모임이거든요. 국가도 동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를 말하면 그 핵심은 뭐겠어요? 자리이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 이해예요. 교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므로 국민들 모두가 이 도를 다해야 되는데 그 도는 자리이타의 도다. 그것을 다 자리이타를 도를 다하게 되면 이 나라 모두가 흥성하고 번영할지언정 쇠망하고 불행할 일이 없다. 이것이 정산종사님 법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면 끝났어요. 이제 피곤하신 분은 눈도 좀 붙이시고 하세요.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도는 첫째 국법을 존중함이니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지키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이요. 국법의 존중을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로 말씀하십니다. 국법의 존중.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조금 확대하면 강자나 약자를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 그 범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다가 여러분 법이 평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법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주고 능력 있는 변호사 쓰면 이기는 게 법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 고용 못해서 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면 이기는 게 법이면 평등한 겁니까 그게? 이 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예요. 돈 많이 쓰면 이기고 돈 조금 쓰면 지면 그게 법이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 자식이고 어디 되게 유명한 사람의 자식이면 이기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지면 이게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많이 가진 분들은 우리 법 되게 훌륭해.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우리 현실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의 서민들은 법이 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겨갖고 법 앞에 딱 붙으면 벌써 있는 사람하고 대면하면 질 거란 걸 예상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지겠구나. 왜? 우리가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절대 법은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정산 종사님 이런 꿈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래야 나라가 번영한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자, 그래서요, 많은 국민들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느끼면 그새 그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고 바로 그 세계가 낙원 세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우리는 지역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있을까? 왜 남녀가 나눠지고, 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왜 어느 집단에서 도대체 이 분열을 조정할까? 분열은요,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판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는 나의 주관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물질의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싫어해? 누구를 좋아해? 이게 여러분이 갑자기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도대체 그러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보는 어디서 흘려대는 겁니까, 이게? 누굴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정보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것은요, 반반이 존재합니다. 요새 진보와 인간이라는 것도요, 인간도 절대적 진보와 절대적 보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는 마치 천성인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판단이 절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특정한 관념에 휘둘리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요, 특정한 계층들이 조장한다고 봐요. 조장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특정한 계층의 욕망이, 그 욕망의 에너지가 지금 이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 이걸 통제하려면 종교라도 똑바로 바뀌고 아니면 이 언론이라도 똑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언론도 자본의 노예예요. 이미 권력의 노예고. 당하는 피해는 누가 봐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일반적 서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라, 깨어나라. 제발 정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직접 우리가 경상도가 어쩌고 전라도가 어쩌지만 경상도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해보세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 같으면 예전에 막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강력이 있어 다 외골 쓰고 반골 같지만 와보세요. 사람들 다 순한 분들 많아요. 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이쪽 말 듣고 흑하고 저쪽 말 듣고 혹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부딪혀보고 자기 경험을 갖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면을 다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개개인이 그렇듯이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 겁나기 싫잖아요.
나 좋은 점 많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굴 갖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100%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걸 봐서 세상에 다 그렇다는 것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는 걸 생각해야죠. 어떻게 저쪽에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100% 안 좋다고 판단하고, 이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그게 물질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샜지만 국법을 존중하는 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국법의 존중. 그러나 평등해야 된다. 누구나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요. 둘째, 국민의 의무를 이행함이니 교육과 경제, 국방과 근로 등에 관한 모든 의무를 국민이 다 같이 이행할 것이요.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세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4가지가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의 제재를 받는 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그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국민은 자기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의 확대는요, 국민의 권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굶고 있으면 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한 사람이 교육받지 못하고 잘못돼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리이탈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까 그 1번 국법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 안 지키면 그 하나 안 지키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가 가요. 내가 지키고 모두가 지키면 자리이탈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국민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돼요. 나에게 이익은 물론이고. 그냥 내 하나 안 지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이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죠? 셋째는 직업 영역에서 본공함이니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직업 영역 안에서 항상 자리이타와 본공정신으로 활동하여 자기의 생활을 건실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라의 생산과 문화에도 본공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직업 영역에서 본공한다고 했는데 직업에서 내가 돈 받고 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타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지만 그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내가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나의 직업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내가 가진 직업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직업이라면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 안에서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선택이라면 그걸 안 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직업 영역에서 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직장을 갖고 활동하는, 경제 활동하는 이 과정조차도 자리이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네 번째는 합심단결이니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삿된 욕심과 삿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크게 뭉쳐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심단결. 나라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죠. 나라를 생각하고. 한때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나가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처럼 가족처럼 달라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적도 그러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막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여러분들 금반지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여러분 평화의 댐 가보셨어요?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대국민 사기극. 자전거 타고 가는 길에 평화의 댐으로 안내판 붙어있어. 학부 시절에 자전거 타고 평화의 댐이 어떻게 생긴 데인가 도대체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가관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 우리의 내면에 보면 다 그런 소속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꾸 말세네. 소속감이, 여러분 국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공유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역사와 가치를 공유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교도야 라고 하면요, 왜 우리가 원불교 교도입니까? 대종사님의 역사와 대종사님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교도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기 와 있어도 교도는 아니에요. 국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유가 있을 때 그게 바로 국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아무 예정이 없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를 공유하면 어때요? 인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인류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국민으로만 남길 바랄까요? 물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뭐 세계도 말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인류애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파랑구 LG생명을 광대문화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오늘은 말이 많이 새네요. 제가 시작부터 말이 새더니 끝까지 말이 새네. 자, 요즘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애국심이란 말 들으면 이제 아주 옛날 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살아오신 분은 그 애국심이란 말 되게 좀 가슴 뜨거운 말이었는데, 요즘은 축구 경기 할 때는 애국심이지 나의 직장 활동과 나의 그 모든 어떤 하는 행동들이, 아, 이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애국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 사니까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 교단이 잘못되면 우리한테 안 좋아요. 우리 학교가요, 문 닫잖아요. 내가 다녔던 학교가 문 닫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애국심, 애사심,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막 좋은 회사면 자부심 뿜뿜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시원찮은 회사면 막 자기 정체성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모든 전 국민,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이건 나라니까, 우리 나라의 발전과 이익이 나한테 도움이 굉장히 된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이제 높아요. 경제가 10위권으로 올라온 나라이고, 이게 국방력도 상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뭐죠? 그 패스포트가 여권이 그 상당히 파워가 좋답니다. 예.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발전과 나의 행불행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해야 돼요. 근다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 과거의 그 전체주의란 말 아세요? 과거의 전체주의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국가에 귀속돼 가지고 국가의 어떤 사상과 국자의 이념과 지도체제에 귀속돼 가지고 나라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나의 희생만이, 국가만 내가 희생된다면 국가만 살아남으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사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돌아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정산종사께서 살았을 당시에 이미 세상이 그런 세상이면 뭐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을 보면은 되게 이기적으로 보여요. 항상 자기 이익에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입니다. 근데 언젠가 그러면 괜찮아질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이게 좋아질 것 같지 않지 않아요? 계속 이기적으로 가고 이제 혼밥, 혼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시대예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지금 자기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인간관계에 지쳐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실행될까 싶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공생공영, 공도정신, 이것이 사회에 그래도 아주 그 이상의 가치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도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국민의 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이타다. 자리이타가 실현되는 것이다. 자리이타는 우리 성품의 본성이 발현되면 그건 자리이타예요. 우리가 타인을 차별심으로 저 사람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둘러보지 않을 때, 국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둘러보지 않을 때, 세상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이 자리이타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마음이에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그 말은 이론상의 진리의 구체적인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더라. 국법을 존중하는 것도 자리이타의 다른 모습이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이고, 직업 영역에서 봉고하는 것도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이고, 합심단결하자는 것도 자리이타의 다른 표현이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빈부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빛이 되어주기를,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이 가르침이 세상에 정말로 꺼지지 않는 등대로 저기 빛나고 있기를, 그런 염원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